제2장 경쟁하는 영토.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분쟁 지역들. 1570년부터 1609년까지. 원칙적으로 개신교와 가톨릭은 16세기의 마지막 3분의 1의 기간에 라틴 기독교 세계의 영토 모든 곳에서 충돌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지역들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안전하였다. 예를 들면 적어도 모든 다른 개신교 지역들이 제가톨릭화로 무너지기까지 가톨릭은 절대로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반대로 이탈리아와 이베리아 반도에는 소수의 용감한 개신교 영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강경한 반대에 직면했고 극소수의 실용주의자들이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조만간 기대하고 있었다.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는 그녀를 가톨릭 친족으로 대체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 의한 암살에 그럴 법한 협박에 직면했다. 그러나 대부분 그녀의 가톨릭 주민들은 평안한 삶을 가장 원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일을 피하고 외국의 권력과 더불어 반역적으로 행동하려고 했던 열심 당원들의 음모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기를 원했다. 비록 개신교의 근거 없는 의심이 지속적으로 다른 것들을 두려워했을지라도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적어도 그 세기 말까지 영국에서의 종교 개혁은 확실한 것이었다. 이것은 유럽 대륙의 많은 지역들에서 뜨거운 논쟁을 남겼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16세기 후반부에 모진 전쟁을 겪었고 그곳에서는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투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만일 네덜란드와 프랑스 전쟁이 개신교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가톨릭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독일과 중부 유럽에서의 전쟁들은 개신교의 증가를 반전시키고 또 교황 제도에 의하여 상실되었던 사람들과 지역들을 다시 되찾으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역들은 대부분 실제적인 다툼을 피했다. 그러나 1618년부터 1648년 사이에 격렬했던 대재앙에 단지 연장된 서곡으로 증명되었던 냉전에서 새로운 신앙고백과 이전의 신앙고백 사이의 전쟁은 다른 방법으로 지속되었다. 스페인과 영국 역시 17세기 초반까지 서로 간의 균형을 상실한 전투에 빠져들어갔다. 어떤 기간에는 그들 사이의 대결은 직접적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각자는 다른 편이 다른 곳에서 수행하는 전쟁을 참견하고 또 악의적인 중립의 역할을 하였다. 모든 경우들에서 그 다툼에 원한을 제공하는 동기 유발 요인은 종교적이었다. 네덜란드. 현대의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넓게 구성된 영토들이 1555년까지 찰스 5세의 거대한 제국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그는 그의 왕국을 그의 아들 필립과 그의 동생 퍼디낸드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때부터 네덜란드 영토는 본질적으로 스페인 왕권의 부속지가 되었다. 북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가장 크고 분주한 항구인 앤트워프와 더불어 이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이었다. 네덜란드가 1520년대에서 1540년대 동안 루터주의의 성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놀랄만한 일이었다. 다양한 네덜란드 지역들은 자신들이 대부분 환영했던 개신교주의와 더불어 북독일의 동일한 문화의 많은 요소들뿐만 아니라 동일한 언어를 공유했다. 그들은 또한 도시들에서 비교적 높은 밀집 상태를 보였고 상업 경제에서 모두 개신교 사상들을 잘 받아들이는 선한 예언자들이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경고는 에라스무스적인 경향 속으로 관대하고 태평하였다. 200군데 정도의
영국 단체들은 옛 정통주의의 엄격한 제1000명과 같은 새로운 개신교의 단호함에 대하여 비협조적일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네덜란드에 미미한 영향을 주었을지라도 그 사실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전했던 가톨릭에 대한 토착적인 대안 세력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코르넬리우스 호엔과 힌네 로데는 1520년대와 1530년 초반 동안 가장 빨리 성장하는 운동이었던 네덜란드 성찬 형식론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들이었다. 그것은 평신도들의 참여를 격려했고 화채설을 부정했으며 성경주의를 촉진시켰다. 성찬 형식론 교리는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의 육체적인 현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이 되는 것들이라고 가르치면서 루터가 가르쳤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갔다. 지빙글리와 함께 순수한 포도주를 마시기보다는 교황과 더불어 순수한 피를 마시는 것을 지지하는 루터의 유명한 선호에서 나타났던 그와 같은 이성주의자의 의견들에 대한 그의 무자비한 적에는 초기 독일 개신교로부터 성찬 형식론자들을 멀리하는 일에 일조했다. 1530년 초기 대부분의 성찬 형식론 운동은 멜키오르 호프만의 묵시적인 설교 아래에서 재침례파를 전반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호프만의 사상들은 이단적인 기독론을 포함하고 있었고 폭력적인 경향성을 내포한 매우 불안정한 것을 받아들였다. 멜키오르 지지자들은 폭력적인 반란 가능성을 여실히 보이면서 그 대가로 대량 학살당한 가장 큰 집단을 이루면서 대단히 일찍 파벌로 분열하였다. 1530년대 중반 이후부터 평화주의, 성경주의자 분파의 지도자들은 네덜란드 재침례파에 흩어진 남은 자들을 복음적인 운동으로 다시 조직하기 위하여 꾸준히 사역했다. 비록 자신들이 내적으로 불화를 일으키는 경향성들로 인하여 비난을 받기 쉬웠지만 1530년대 초반의 무질서한 분위기는 매너 시몬스와 더크 필립스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들에 의하여 서서히 보다 더 조직화된 구조로 바뀌었다. 그와 같은 구조는 그들을 박해하고 회원들을 축소시키게 만들었던 박해의 열기를 잘 인내하도록 더 잘 무장시켜 주었다. 우리는 1550년대와 1560년대 초기 폴랑드르에 있는 44개의 재침례파 모임들을 알고 있고 그것들은 대부분 작았다. 그러나 이때쯤의 개신교의 새로운 형태는 네덜란드에서 절실했던 자신의 실제를 만들고 있었다. 복음적인 재침례파처럼 조직은 개혁교회들 또는 칼빈주의 교회들에게 어울리는 생존과 발전의 열쇠였다. 그들의 초반 성장 대부분은 프랑스어를 말하는 지역들에 있었다. 신앙 고백이 왕 필립 2세에게 보내는 편지에 붙어서 토론의 성벽을 넘어서 던져졌을 당시에는 단지 12개의 그와 같은 교회들만이 1561년까지 세워졌다. 트론의 회중의 목사였던 귀도 드 브레이가 그 저자였고 그는 교회가 인간의 고한 물들로 인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것처럼 개혁자들이 종파 분리론자도 반역자들도 아니고 또 이단들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신자들이라는 것을 왕은 볼 것이라고 확신했다. 물론 필립은 그러한 종류의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는 이 기이한 우편물에 의하여 감동을 받지 못했고 그의 투고자가 언급했던 타락과 인간의 고한물에 대하여 차라리 편파적이었다. 또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그 저자의 동료 신자들은 그 문서의 정통성에 큰 감명을 받았고 매번 개혁교회 총회에서 큰 소리로 읽혀지도록 그리고 직무를 받아들인 개개의 새로운 장로나 집사들이 동의하게 하면서
1565년 그것을 그들의 믿음의 기준으로 채택했다. 벨직 신앙고백. 칼빈주의자의 진보를 원조하고 또 박해의 압박 아래에서 압도되는 일에서 그들의 의욕을 지켜주었던 것은 조직적인 연합과 단계를 위한 이러한 소망이었다. 교회 정치의 탄탄한 세포 구조와 장로 법원과 대회의 계급 구조 또한 동일한 목적에 기여했다. 이런 성장은 1560년대 초반 그들의 동료 신앙인들의 대략 학살로부터 도망쳤던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남부 네덜란드로 유입됨으로써 더 증가되었다. 1566년까지 대략 시골 지역에 300개의 개혁교회 공동체와 그룹이 있었다. 겐트 도시에는 칼빈주의자들이 인구의 80%를 구성했고 그들은 대부분의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역시 형성되어 있었다. 엔트워프에서 그들은 왈론어와 네덜란드어를 말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분리했다. 그 자체로 국제적인 장소였던 까닭에 엔트워프는 또한 극심한 압박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유대인들인 많은 마라노어들이 있었다. 이들은 개신교에 우호적이었고 그들 중에 일부는 발각당하는 일을 피하는 또는 신앙의 관용을 얻는 전략에 관하여 그들에게 충고해 주었다. 당국자들은 그곳이 매우 불안한 곳임을 발견했다. 1566년에 집합적으로 네덜란드 독립전쟁으로 알려진 일련의 전쟁 중에 첫 번째 발발이 있었다. 가끔씩 잠시 숨을 돌리는 휴전을 하면서 그 전쟁은 1621년까지 12년 동안의 중단이 선언되었던 1609년까지 지속되었다.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양측은 그 말을 지켰고 따라서 27년 동안 있었던 폭력이 재개되었다. 그 반란은 세 가지 주요한 원인들을 갖고 있었다. 먼저 귀족 계급이 왕권과 그 섭정인 필립 2세의 의붓 자매인 파르마의 마가렛의 중앙 집권화 정책들에 분노했다. 모든 유럽의 군주들은 16세기와 10세기 동안 그들의 영토에서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적 지배를 주장하려고 시도했고 모든 것에서 그 과정은 투쟁을 야기했다. 필립은 그의 접근 방법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덜 민감했다. 둘째로 경제적 적수들이 1560년대 중반 동안 네덜란드에 나타났다. 영국 여왕은 엔트워프에서 엠덴으로 그 나라에 옷감을 수출함으로써 네덜란드인들의 실업 상태를 일으켰다. 발트해 연안에서의 전쟁은 네덜란드의 도회지 거주자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지역들에서의 수입 곡물들을 끊어버렸다. 메마른 날씨는 국내에서 수확의 실패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플랑드르의 밀 가격은 1565년 동안 200%까지 올랐다. 그러나 반란의 세 번째 원인은 신앙적인 박해에 의하여 자극을 받았던 분노였다. 교권 반대주의는 단순히 개신교주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네덜란드 주민들 가운데서 더 폭넓게 퍼져 있었다. 가톨릭 성직자는 그때까지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구상했던 개혁들을 개선하지 않았고 네덜란드에서는 거의 존경을 받지 못했다. 성직자의 장기 부재가 어떤 지역에서는 40%까지 이르렀고 실제로 봉사했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학식과 존엄에서 명성을 높이지 못했다. 어떤 시골 지역의 평신도는 그들의 아내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 그들의 성직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오랫동안 요구했었다. 그들 가운데서 개신교에 대한 새롭고 강경한 박해와 관련된 공식적인 정책 때문에 격분했던 것은 이러한 더할 나위 없는 실용주의였고 또 고상함에 대한 현실적인 경멸이었다. 1562년 발렌시엔과 1564년 엔트워프에서의 개신교도들의 처형이 폭동을 유발시켰다. 마가렛 정권이 1566년 여름에 동업자 조합에서 특별의 의용군을 소집하려고 할 때 징집된 남자들은 스스로 왕권을 지킬 준비가 되었다고 선포하면서도
성직자를 공격으로부터 지킬 준비는 하지 않았다.